텍사스주 유벨디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사망자는 학생 19명, 성인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8세 고등학생인 용의자는 범행 전 SNS를 통해 나는 곧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가진 연설에서 도대체 언제 총기 로비 단체에 맞설 거냐며 상식적인 총기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970년 이후 무려 188건의 학교에서의 매스 슈팅이 발생했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18세 이상 성인 5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된 장기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CDC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팬데믹 기간 한인 서류 미비자 10명 가운데 9명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부근 유벨디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사망자는 학생 19명과 성인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8세 고등학생인 용의자는 범행 전 자신의 할머니도 총으로 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SNS를 통해 나는 곧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제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시 서부의 유벨디시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이 19명과 2명의 성인을 살해한 살바도르 라모스는 18살의 시민권자로 멕시코 국경 인근의 우발데 학생이었습니다. 텍사스 공공안전부의 에릭 에스트라다 간부는 라모스의 행적에 대해 초등학교로 향하기에 앞서 자신의 할머니를 총으로 쐈다며 66세 여성은 중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모스는 할머니에게 총격을 가한 뒤 방탄복을 챙겨 입은 후 소총으로 무장한 차량을 타고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이후 롭 초등학교 외곽의 도랑 근처를 들이받았고 차량에서 나와 학교로 향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시 30분쯤부터 학교에서 무차별 총격이 시작된 겁니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총격 전에서 경찰관 2명도 경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라모스는 사회적으로 단절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고 그가 일한 적이 있었던 프랜차이즈 웬디스의 식당 매니저는 그가 항상 혼자 있는 것을 선호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라모스는 이전부터 소셜미디어 공간인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총기 사진을 올리고 몇몇 총기 사진에는 낯선 사람을 태그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라모스는 사건 당일 새벽 5시 43분 계정으로 나는 곧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태그 당사자가 무엇에 대해서인지 묻자 말하고 싶은 비밀이 있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대답하고 오전 9시 16분에는 난 간다라고 보낸 뒤 사라졌습니다. 이후 라모스는 학교에서 총격전을 벌인 후 현장을 진압하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가진 연설에서 도대체 언제 총기 로비 단체에 맞설 거냐며 상식적인 총기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지 묻고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이젠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박 5일간의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대통령 전용기로 귀국하고 있는 동안에 이 사건을 보고받았고 백악관 도착 후 어젯밤 바로 연설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텍사스 초등학교에서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났다며 총기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로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며 도대체 언제 총기 단체 로비에 맞설 것인지 묻고 자신은 지쳤다며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식적인 총기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살이 총기 상점에 들어가서 공격용 무기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도대체 누군가를 죽이는 것 외에 공격용 무기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되물었습니다. 또 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냐면서 미국의 부모와 시민을 향해 이 고통을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나라의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게 행동할 때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했지만 앞으로 수요일 내에 보다 정책 지향적인 연설을 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실제 행동이 거의 뒤따르지 않는 또 다른 대통령의 연설이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는 21명으로 지금까지 일어난 학교 총기 난사 사건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 각각 독자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1970년 이후 무려 188건의 매스 슈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에서 유치원부터 고교 3학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집단 타깃 무차별 난사의 매스 슈팅 발생 건수는 1970년 이후 이번 텍사스주 우발대 사건까지 모두 188건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가 10명 이상 난 학교 총기 난사는 모두 5건입니다. 그중 첫 사건은 1999년 4월 콜로라도주 리틀턴의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13명이 집단 살해된 사건으로 이 사건은 미국 학교 매스 슈팅의 시발점으로 꼽힙니다. 이어 2012년에 샌디옥 초등학교에서 26명, 2018년 2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 17명, 같은 해 10월 텍사스주 산타페 고등학교에서 10명, 그리고 이번 우발대 롭 초등학교에서 21명입니다. 5건의 총기 난사 사건에서는 모두 87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총 188건의 매스 슈팅에서 총 사망자는 범인을 제외하고 최소한 200명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매스 슈팅은 물론 개별 타깃 총격을 모두 데이터 집계 대상으로 삼았고 1999년 컬럼바인 고등학교 사건 후 331개 학교에서 총격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185명, 부상자는 369명입니다. 포스트지는 사망 및 부상 학생 외에 총격 사례를 목격했거나 범인의 난입을 막기 위해 교실 안쪽에서 문을 잠그고 장시간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락다운 경험의 트라우마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총 31만 1,000명이 이런 정신적 외상을 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폭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58%가 오미크론의 새로운 하위 변이 감염 사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난주 15일부터 21일까지의 추정에서 오미크론의 새로운 하위 변이 BA.2.12.1이 신규 확진자의 58%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새로운 변이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 오미크론 변이보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근 7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올해 2월 이후 처음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 입원 환자도 23일 기준 24,700명으로 지난 2주 동안 28% 증가했습니다. 신임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조정관인 아시시자 박사는 많은 미국인들이 다시 마스크를 쓰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시시자 박사는 ABC 방송에 출연해 사람들이 붐비는 실내 공간이나 전파력이 높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매우 강하게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백신 추가 접종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백신이 중병에 걸리는 사람들에 대해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18세 이상 성인 5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된 장기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CDC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이나 폐, 혈액 또는 정신과 증상에 이르기까지 증상이 다양했고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제 발간된 CDC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는 환자들은 중증 환자일수록 감염으로부터 회복된 후에도 장기 손상이나 신체 기능 이상이 빈발하고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CDC에 따르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판단되는 증상들은 대개 심혈관계 질환이나 폐, 혈액, 신장, 내분비계와 근육, 소화기관, 신경계 질환과 통증, 정신과 증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고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코로나19의 위중증에서 생존한 사람들은 폐색전이나 호흡기 질환의 후유증을 앓을 확률도 다른 사람보다 2배나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CDC는 18세에서 65세 연령층의 5명 중 1명, 65세 이상 생존자의 4명 중 1명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코로나19와 관련된 질환을 경험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때문에 코로나19 방역 전략을 적용하거나 코로나19 후유증을 앓는 감염자와 회복자들을 위해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기검진 등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CDC는 이번 보고서에서 65세 이상 성인 고령층을 위한 장기 후유증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DC는 최근 확산세에 있는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19와는 달리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주된 감염 루트가 호흡기 전파가 아니라 긴밀한 신체 접촉이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는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CNBC 방송은 CDC 관계자를 인용해 원숭이 두착은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이 잦은 사람과 피부 발진이 뚜렷한 민감성 피부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고 바이러스가 묻은 옷이나 침구류 접촉으로도 퍼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수두 환자의 경우 목과 입 주변에 병변을 보유한 환자가 일반인과 장시간 있게 되면 타액과 호흡기를 통해 전파될 수 있고 원숭이 두창 감염자의 경우도 호흡기를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제니퍼 맥퀴스턴 CDC 부국장은 원숭이 두창은 코로나19가 아니고 호흡기 전파가 주된 감염 루트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며 감염자와의 긴밀한 신체 접촉이 주된 발병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맥퀴스턴 부국장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에서 감염된 9명의 원숭이 두창 확진자는 장시간 비행 과정에서도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키지 않았습니다. 실비 브라이언드 WHO 국제감염위험 대응국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에서 확산 상황이 이례적이긴 하지만 억제 가능한 수준으로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감염 사례가 확인된 국가는 총 19개국으로 네덜란드와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과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와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최악의 유아 분유 부족 사태가 2달을 넘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연방거래위원회가 분유 제조업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C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는 분유 제조업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일부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며 전국적인 분유 부족 사태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리나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또 분유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일부 소매업체에서 판매를 제한하는 불법적인 차별을 가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차별적인 약관은 일부 식료품점이나 약국, 다른 상점들에서 부족한 상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 분유 시장은 에보트와 미드존슨 뉴트리션, 네슬레 USA, 페리고 등 4개 제조업체가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공장 한 곳이라도 생산이 중단되면 공급망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내 분유 부족 사태는 지난 3월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당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에보트사의 분유 시밀락이 영유아 세균 감염 사례를 일으킨 게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 연방거래위원회에 유아용 조제 분유 사태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위원회를 대상으로 이런 공급 부족 사태를 이용해 개인이나 기업들이 부모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매기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집값이 급등하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주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보다 2.3%포인트 높은 5.25%까지 올라 수십 년 만에 최대의 상승폭을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것으로 연준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이고 주택 수요를 줄이는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처해왔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과거에는 이 정도 금리가 오르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집값 상승 여력이 여전하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올해 집값 상승 전망치는 약 10%,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보다 높은 약 15%에 이릅니다. 이런 전망의 배경에는 미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이 깔려 있습니다. 집값의 주요 지표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지난해 연간 18.8% 올라 1987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또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팔린 기존 주택 중위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14.8% 뛰어오른 39만 1,200달러로 1999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경기 둔화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금리 인상 수준과 속도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뉴저지주의 한인 등록 유권자 수는 지난해보다 7.1% 증가했습니다. 전체 유권자 가운데 50대 유권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뉴저지 내 한인 유권자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어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2022년 뉴저지 한인 유권자 데이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뉴저지주의 한인 등록 유권자는 43,648명으로 전년도 45,539명과 비교해 7.1%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한인 유권자 가운데 50대 유권자가 7,894명으로 전체 한인 유권자 중 18%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40대 유권자는 7,362명, 17%, 60대 7,235명, 17%, 80대 2,355명, 5% 순이었습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뉴저지 내 한인 유권자의 노령화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 한인 유권자 평균 연령은 52.3세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당별로 보면 무소속인 한인 유권자가 주 전역 2만 109명으로 전체 46%로 가장 많았습니다. 민주당 소속 한인 유권자는 17,175명으로 40%, 공화당 소속 유권자는 5,879명으로 14%입니다. 또 뉴저지에서 한인 유권자가 가장 많은 카운티는 버겐 카운티로 주 전역 한인 유권자 중 60%, 총 26,318명이 등록됐습니다. 타운별로는 팔리세이즈 파기 4,170명으로 한인 유권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미 전역 한인 서류 미비자는 대략 19만 2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팬데믹 기간 한인 서류 미비자 10명 가운데 9명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권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팬데믹 동안 한인 서류 미비자 10명 가운데 9명은 아무런 정보 지원을 받지 못했고 10명 중 7명이 팬데믹으로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민권센터가 시행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의 한인 서류 미비 신청자 1,5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7월 진행됐습니다. 온라인과 전화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 이사인 정가영 UC 데이비스 아시안 아메리칸 학과 교수가 분석했는데 정가영 교수는 서류 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16%가 아시안, 한인은 19만 2천 명 남짓으로 미주 한인 7명 가운데 1명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각종 공적 부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70%가 팬데믹으로 실직했고 가구당 소득의 78%가 감소했습니다. 팬데믹 전에도 가구당 소득의 중간값은 연 2만에서 3만 달러 남짓이었지만 실직 후 주간 소득이 0달러인 가구가 상당수였습니다. 63%는 저축액이 0달러라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9명은 실업수당이나 푸드스탬프, 현금 지원 등의 공적 보조를 전혀 받지 못했고 정보 부족이나 언어적인 어려움, 신분 노출의 두려움이 컸습니다. 87.1%는 건강보험이 없었고 89.6%가 렌트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의회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김치의 날 결의안을 공표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는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기념하게 됩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론킴 의원은 어린 시절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김치를 부끄러워했지만 이제 주 하원 의장도 주지사도 김치가 얼마나 멋지고 건강한 음식인지 알 정도라며 김치의 날은 음식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한인 문화 자체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약업체 화이자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북한 등 45개 최빈국에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가격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팜 아이젤 화이자 대변인은 관련 제재나 법을 준수하면서 이들 국가의 제조비와 최소한의 유통비용만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엔젤라 황 제약 바이오 부문 사장은 자금이 부족한 국가에는 원가 공급조차 어려울 수 있다며 금융기관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시가 시범 도입한 월 $500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에 정원의 35배가 넘는 17만 6천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 당국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후보군을 13,000가구로 좁힌 후에 서류를 검토해서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추첨으로 최종 5,000가구를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종 대상자는 6월 말 전에 1차 지원금 $500를 현금 카드 또는 은행 계좌로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지난 22일 지하철 Q 노선 전동차 안에서 발생한 묻지마 총격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앤드류 압둘라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큐 노선 맨하탄 방향 맨하탄 브릿지구에서 발생했고 브루클린 파크 슬로프에 거주하는 다니엘 엔리퀘즈가 가슴에 총상을 입고 인근 맨하탄 벨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는 2013년부터 골드만삭스 글로벌 투자연구 부서에서 일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오전에는 화창하겠지만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고 밤에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도 흐리겠고 종종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